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거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마 후보 임명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다뤄봅니다. 2부에선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재 TV 대표로부터 탄핵 정국 핵심 쟁점과 보수에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국회가 이제 선출을 한 거죠. 자, 윤주진 평론가님, 헌재 결정 내용 좀 자세히 좀 요약을 해주세요. 일단 오늘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어떤 헌법상의 헌법재판소의 구성권, 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국회가 있고요. 333인데 그중에 3명을 구성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침해했다. 그랬기 때문에 한마디로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그러면은 당장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헌법상에서는 명백하게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최대행에게 임명을 할지 말지가 이제 그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좀 약간 애매모호하지만 임명의 의무는 인정했으나 그렇다고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는 그 애매모호한 그런 경계선 속에서. 그렇다고 뭐 당장 임명해야 된다, 그런 것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다면은 애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의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했느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애초에는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즉 우원식 의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청구를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후에 2월 14일에 그 결의안이 좋고 임명 초구 결의안이 가결됐죠. 이것을 통해서 추후에 사후적으로 그러한 흠결이 보완이 됐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전체의 결정의 틀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애초에 국회가 의결을 결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한계를 좀 지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적이 국회가 의결 과정 거쳤으면 조금 더 깔끔했을 텐데 조금 서둘러서 그렇게 청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약간 애매하지만 여하튼 결의안을 통해서 추후 보완했다, 이랬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수민 평론가님은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여러모로 당연한 판결이라고 보고, 그 부분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 것은 아니다. 이거는 별도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당한 판결이고, 나아가서 또 국회가 선출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추천도 아니고 선출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국회가 선출을 하면 대통령 임명해야 된다라고 해석한 거는 온당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의결을 거쳤어야 했느냐, 이 부분은 저는 좀 국민의힘 분들한테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모여가지고 어디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주문을 다 했단 말이죠.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독촉을 할 만하잖아요. 그럼 독촉할 때도 일행들한테 물어봐서 우리 독촉해가지고 이거 전화를 할까?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메뉴를 결정할 때는 투표를 하더라도 독촉할 때는 이미 시켜놓은 음식이기 때문에
왜 안 와요라고 물어보고 네. 독촉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국회가 헌법재판관들을 선출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를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도 의결이 필요한가? 물론 이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이 부분은 좀 부적법했다. 물론 전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뭐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뭐 부적법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국회 다수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굳이 의결 절차, 그러니까 청구 자체를 권한쟁의 심판을 의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이목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쏠리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 존중한다.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만약에 임명을 하더라도 그 시기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상적이면 뭐 즉시 임명이겠지만 이걸 조금 찬찬히 보겠다 이런 그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그 지금 보시기에 그 마 재판관을 후보자죠. 지금까지는 임명할지 플러스 언제 임명할지 이게 이제 주요 변수가 되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네. 자, 임명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임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점이 중요한데. 시점은 좀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임명 여부는 저는 국민의힘 눈치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봐서 예.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면 그걸 네. 존중해서 임명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될 일이고 지금 판결 다 났기 때문에 그냥 존중하겠다고만 말하는 거는 흔히 하는 말로 니에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임명을 안 하면 지금 8인 체제가 유지되니까 그건 더 이상 말할 네. 것도 없고 임명을 안 하거나 임명을 몇 달 늦추면은 그거는 이제 지금 어떤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건 논외고 네. 임명을 한다고 쳐요. 그럼 이제 이른바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은 한 달 이상 걸리는 절차인데 네. 간소 절차도 있긴 있어요. 뭐 간소 절차하면 또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이걸 뭐 그렇게 간소하게 하냐 제대로 네. 해야지 이런 그게 나올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임명을 했을 때 임명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구인 체제로 저기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헌재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그 네. 구인 체제로 흡수시키는 거를. 이거를 좀 법 해석을 구체적이고 예.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예. 근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빼고 일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고 8명이서 판결을 한다. 이게 가능하면 네. 네, 그렇게 그냥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굳이 네. 어떤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 저는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뭐 본인도 재판들 다 지켜봤고 나름의 판단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재판관으로서 임했던 건 아니고 그리고 재판관이 최후 돼버리면 변론까지 다 끝났고. 그렇죠. 근데 재판관이 돼버리고 실제로 본인이 참여를 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될 사유는 맞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또 탄핵 심판이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거나 혹은 들어가면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는 제가 최상목 대행이 좀 네. 늦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나고 임명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윤준희 평론가님 그 관련해서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용주 대법관과의 이제 이 연결을 하면서 예. 둘 다 임명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여당에서는 어쨌든 절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정치적 압박이 강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민주당도 별로 원치 않을 수 있다라는 이게 거예요. 늘어지면 만약에 한 달 그렇습니다. 늘어지면 민주당이 원할까요? 한 달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일주일이라는 시간 자체도 사실은 왜 엄청 부담이 되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일정대로라면 탄핵 선고가 적어도 3월 뭐 한 20일께 전에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이따 다루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이제 3월 말에 있는데 이 선고와 서로 맞물리게 되면 아주 묘한 광경이 펼쳐질 수 있고 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그래서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나오기 전에 먼저 헌재가 인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일정이라면 굳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압박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만약에 근데 저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한다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뭐 기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친족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현저히 뭐 공정한 심판을 할 기대가 없을 경우에는 제척이나 뭐 기피를 받아주는데 네. 단지 추후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 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모든 헌법재판도 다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관성 때문에 아마 하게 될 텐데 50시간 동안 녹음을 들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마은영 재판관이 50시간 동안 이 모든 걸 듣고 하면 적어도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은 늘어질 간소 것 같아요. 절차를 해도 2주 가까이 걸린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면 한 달 이상 걸리고. 아무리 최소 열흘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5일씩이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왠지 여야의 은근한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임명해야 된다 이런 그 명확한 규정은 없거든요. 아까 왜 네. 판결문을 네. 찬찬히 읽어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판결문을 정말 찬찬히 읽으면 늦게 임명할 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속내 뭡니까? 민주당 네. 뭐 말씀 잘 하신 것 같아요. 윤주진 평론가님 얘기대로 굳이 그러니까 사실 8인 체제로도 판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8인 체제에서 그 전원일치 판결이 네. 나오든 9인에서 나오든 그건 큰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굳이 9인 체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끝나기 전에 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보는 거고 그리고 탄핵 이 선고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봐요. 그 2월 25일에 최후 변론이 끝이 났는데 네. 10일로 계산을 하면은 3월 7일 금요일에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그 끝날 때까지가 11일인가 15일인가 하여튼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15일 걸렸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사안도 계엄에 한정돼 있고 그 사건의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끌 일은 아닐 거다. 그러면 열흘 만에 선고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선고 자체가 뭐 곧 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하다. 여러 가지 그 사실 이재명 대표 뭐 선거와도 일정이 상당히 뭐 겹친다 그러나요? 이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보고 앞으로 이제 각 당의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어제 진행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 형량과 같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번 구형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1심 구형과 같을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검찰은 이제 검찰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1심 때와 같은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부분은 기소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지만 네. 이건 기억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검찰은 그거를 공소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1심에서 구형한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는 거는 뭐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우리가 뭐 1심에서 또 이렇게 나왔다 2심에서 뒤집히는 것들도 주요 재판에서 꽤 있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26일 날인가요? 저는 1심 당시에 1심 법원에서 나왔던 판결문을 보면 네.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취지의 발언 자체가 여당의 문제 제기한 부분을 상당히 좀 지엽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지엽적인 문제만 파고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검찰보다도 법원에서도 오히려 되게 좀 괘씸하게 볼 수 있는 사법 질서를 약간 방해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국토부를 뭐 압박을 했냐 협박을 했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상향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백현동 부지를요.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토부가 나서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네. 했고 또 종상향이 2종에서 4종까지 한꺼번에 되는 사례가 그런 식은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법원이 뭐 특별하게 사실관계에선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인가라는 데에선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처럼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상당히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참작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저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협박 부분은 협박 표현은 좀 가했다. 내가 처음에 압박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좀 에스컬레이션 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협박이라는 표현 사용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지. 근데 이제 그 국토부 협박 부분이라든지 김문기 씨라든지 둘 다 사실은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큰 사건을 설명하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순한 말실수는 아니다. 이게 이제 검찰의 네. 주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네. 지켜봐야겠어요. 예, 저는 근데 이게 협박이 뭐 압박 정도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데 네.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서 네. 성남시 재량이다 용도 변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재명 대표가 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버린 게 직무정지 같은 걸로 네. 뭐 이렇게 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직무정지가 아니라 직무유기 네네. 직무유기의 근거로 제시를 한 정부 문건이 있는데 근데 그 문건은 백현동 개발에 적용될 수 없는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 지자체가 적법한 지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직무유기로 걸 수 있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쓴 거지 백현동 개발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백현동은 어떤 이유에서도 중앙정부가 성남시를 직무유기로 걸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걸었다면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법적으로는 무죄고 정치적으로는 이득인 박근혜 정부하고 싸우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의 협박은 물론이고 압박도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표가 이거를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 사실 이게 저는 국민의힘도 좀 우습게 됐다고 보는 게 이 발언을 이끌어낸 게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 대표가 또 패널까지 들고 그러니까요. 네, 발언을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사전에 질문을 줬고 그거를 네. 패널까지 들고 설명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나왔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허위 그래서 사실- 고의성이 인정된다. 네, 그렇죠. 허위사실에 네, 대해서 민주주의 관련해서 평론가님.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이제 많은 검찰이 약간 좀 죄를 감형해주거나 법원에서 정상 참작을 하는 경우는 이게 우발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정상 참작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상임위장에서 주어진 질문을 미리 패널까지 준비를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답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내가 모르고 그랬다. 약간 뭐 너무 말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라는 말이 우발적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여야 평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닙니다. 오직 좌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거짓말을 곱절로 하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범죄 혐의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거짓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 세상의 이치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니고 좌클릭이다. 그래서 뭐 범죄 혐의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그 뭐 범죄 혐의 받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은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는 것이다. 이 거짓말이 핵심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런 네.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런 지적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거짓말을 곱절로 한다.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이 허위사실 공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따져볼 만한 부분. 저는 이제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이것도 혐의라고 보긴 하지만 근데 그보다도 더 국민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 국회 상황들을 개헌 당시에 지켜본 그런 일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가 쌓여가고 이런데도 자꾸 홍장원 씨나 곽종근 씨만 공격해가지고 다 엎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마찬가지 범죄 비호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좀 결백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비판을 하면 그게 힘을 가지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 표현에서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꿔도 말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의 설득력을 더 떨어뜨린다라고 보고 저는 이게 참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는 이념이나 당파성이나 이런 걸로 결정나는 게 아니거든요. 법리와 사실에 따라서 결정나는 건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꾸 이렇게 나서게 되면 정치에 약간 저관여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죄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윤준인 평론가님,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적 죽이기라는 민주당 주장
어떻게 동의하세요? 글쎄요, 뭐 윤석열 정부가 시퍼렇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검찰이라면 그나마 뭐 이런 발언들을 좀 들어볼 만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만약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이제는 특정 어떤 정권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그냥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검찰만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 1심 선고에서 법원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계속 검찰의 정적주의이다. 그리고 지금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돼서 직무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 검찰을 윤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는 좀 과도하고 그냥 2심 재판을 좀 겸허히 준비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항소심 선고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3월 26일로 잡혔나요? 그렇게 되면 과연 내려지고 이게 뭐 만약에 그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대선 일정과 뭐 겹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언제일지 이게 뭐 633 원칙에 따르면 한 6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대법원부터가 633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으로는 분명히 끝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3월 26일 선고니까 네. 6월 말 늦어도 그렇게 결정이 날 수 있고 근데 이걸 굉장히 압축시켜가지고 빨리 결정할 수 있을까? 저는 2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걸려있는 피고인의 상황도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좀 네. 쉽게 빠르게 결정 내리면은 또 대중적으로도 어떤 수용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5월 말, 6월 말 요 사이 정도의 판결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근데 지금 조기 대선을 점쳐보면 그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전 대법원이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헌법 84조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예, 재판이 지속되느냐 중단되느냐 이것까지 같이 판단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 질문 쓰는 거 보셨어요? 그 다음 질문 네. 바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얘기하다 그래서 보니까 네. 지금 잠깐 얘기하셨는데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 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판단은 빨리 내려져야지 좋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막 뭐라 그럴까요? 법조계라든지 어떤 법학계에서도 되게 논란이 분분한데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 뭐 내란죄, 외환죄 제외하고는 그 소추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여기 관련해서 칼럼을 몇 편 쓴 게 있는데 예. 저도 굉장한 고심 끝에 썼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소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거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사금지 구역이 있는데 네. 취사금지에서 구역에서는 불을 피워가지고 음식을 해먹는 게 금지가 되죠. 예. 근데 해온 음식을 먹는 건 금지가 안 됩니다. 네. 취식 금지는 아닌 거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는 소출을 기소하고 공소 수행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행위로 해석을 했어요. 각각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기소하여 공소를 수행한다라는 이걸 통칭하는 것이라면 네. 그러면 이미 기소된 것은 공소 수행을 막을 수 없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된 것은 대통령 재직 중에도 재판은 계속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추는 검사가 하는 것이지 재판부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재판부의 독립성이 있는데 소추라는 단어를 가지고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헌법에 재판받지 아니한다. 네. 라고 썼을 거라서 저는 재판 지속론 쪽입니다. 근데 다만 저하고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이 계속 헌법 해석 잘못하는 거를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네.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것은 워낙 까다로운 문제라서 그래요. 그렇죠. 네, 예. 지금까지 헌법 논쟁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 존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핫한 현안이고 네네. 까다로운 데다 핫한 현안인데 자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건 왜 소추를 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소추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 말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이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왜 이 조항을 만들었겠나
이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든 취지로 봤을 때는 이거는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런 거라는데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네. 누구의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대통령의 지위를 받는 행정각부에 소속이 되어 있죠. 네. 저는 바로 그 점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저는 그 지위 계통의 일관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하는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사법부거든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삼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고 네. 또 법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사법부가 대통령의 권리,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주 심플합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을 지금 탄핵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면 지금도 탄핵 소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지금 탄핵 소추와 심판을 나눠서 말을 하거든요. 분리했다. 그러면 심판에는 판단을 내는 것에는 소추는 별개의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녹여져 있고요. 또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왜 소추가 있고 소송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추는 소송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헌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생을 하느냐. 사실은 지난 우리 역사에서 현행범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조차를 사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누적돼 있는 후보가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유의 일인 것인데 저는 또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을 다시 재선거하는 사유 중에 재판상의 이유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물론 네. 대통령 당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다시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도 그건 예외가 아닌 것이죠. 저는 그래서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김수인 평론가님? 저하고 윤주진 평론가가 두 사람이 다 네. 재판 지속론을 폈기 때문에 재판 중단론 의견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중단 쪽에서는 공소 수행도 소추기 때문에 공소 수행도 중단된다. 뭐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는 게 있고, 근데 제가 재판 중단론 쪽에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장이 사회적 효과에 대한 것인데 대통령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이 오히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 뭐 사법부에 관련 혹은 검찰 관련한 무리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재판이 중단돼 버리면 국민들도 이 대통령이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런 혼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최근 자서전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상정한 겁니다.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짚으려면 제대로 짚었으면 좋겠어요. 왜 엉뚱한 걸 짓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도 죄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계엄 아니라도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도 이재명도 계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셨던데 네. 왜 자꾸 헛다리를 짚으시는지 모르겠는 게 이재명 대표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일반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다 사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된 피고인까지 다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허점인데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에 그 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 일반 사면을 하면 이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차이가 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 근데 만약에 네. 그렇다면 자신이 받고 있는 그렇죠. 그것도 같이 사면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대통령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 법상으로는 네. 그렇게 가능하다는 예. 말씀을 하고 그 계시네요. 17세기 영국 법 격언에 누구도 자기 재판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원칙인데 네네. 우리 헌법에 여기 허점이 있고 짚을 거면은 일반 사면을 악용해서 이재명 대표가 셀프 사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짚어야 되는데 한데
배한테 좀 뭐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법조인인데 자꾸 그런 거는 못 짚고 계엄 얘기나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민주당도 저는 이 자리에서 뭐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헌정 파괴 범죄자의 사면하고 대통령의 셀프 사면은 헌법 개헌을 통해서 금지시키도록 이번 대선에서 같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내가 대통령 되면 일반 사면 권한 쓰지 않겠다. 선언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 개정, 헌법 보완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사실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공직선거법 정도 혹은 뭐 위증교사 정도만 지금 현재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뭐 그런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혐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제일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대북송금 사건이 있거든요. 이 대북송금 사건이나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뇌물죄와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제3자 뇌물죄. 근데 그럼 뇌물죄와 관련돼서 일반 사면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러면 정말 국민들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공직선거법이 우리나라가 너무 깐깐해서 허위사실 주장을 너무 과도하게 제약한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혐의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일종의 경고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국회를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수장까지 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본인의 계엄권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이 어떤 실수, 어떠한 과오를 저지를지 모른다. 국민들에게 저는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 시간대를 가까이 하면서 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 합류차로 부근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10km 정체, 기흥에서 수원까지는 4km 정체인데요. 이 판교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14km 주춤하고요. 이후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각각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이 구속 전 모 언론사 기자에게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고 김건희는 해당 매체 폐간을 언급할 정도로 격노했다고 합니다. 12월 2일 명태균이 자신의 황금폰 공개를 공언하자 다급해진 윤석열은 바로 다음 날인 12월 3일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성격적인.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다면서 그래서 특검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예. 자, 명태균 게이트가 트리거였다. 이 민주당 주장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명태균 씨와 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 또 김건희 여사의 그 육성은 뭐 비교적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 이런 것들은 사실 계엄 선포 직전이 아니라 거의 훨씬 좀 전부터 이미 공론화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대략적으로는 국민들이 인지한 상태였는데 단순히 뭐 12월 3일이 뭐 명태균 씨를 뭐 기소한 날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갑작스럽게 계엄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그 계엄군의 어떤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는 어떤 계엄의 군의 동원이 있었어야 되겠죠. 뭐 하다못해 정말 극단적으로 명태균 씨를 끌어낸다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그 당초에 말한 것처럼 어떤 선관위 문제 그리고 국회의 어떤 야권의 폭주 이러한 것들에 맞춰져서 계엄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명태균 씨 때문에 계엄을 했다. 저는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민주당은 이제 그 시점이 묘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추측한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봄부터 벌써 사전 모의도 하고 이게 오랫동안 계획된 거다 이런 얘기 네. 주장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역시 이게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 12월 3일이었는가? 이거는 저는 명태균 씨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12월 3일에 오후 4시경에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는 것이 있는데 명태균 씨가 이제 당원 명부나 이런 것도 유출받아 가지고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다 파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윤 대통령하고 그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윤 대통령이 이놈들이 홍으로 가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후보 지지자에게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경선 여론조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작전을 명태균 씨가 2020년에 발설을 했고 네. 그 부분까지 딱 보도가 됐는데 제가 그날 밤에 계엄 소식을 들으면서 윤 대통령이 뉴스타파 보도를 봤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날이 또 명태균 씨가 기소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사실 검사 출신으로서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것들 많이 봤고 또 그중에 2명은 본인이 수사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최혜병 문제도 있고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문제라든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 이 문제가 결정적인 위협으로 느껴졌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왜 계엄군이 명태균 씨로 가지는 않았나? 이거는 일단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차원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일종의 이거야말로 경고성 계엄인 거죠. 나는 힘이 아직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명태균 씨 문제와 이걸 분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공천을 논의하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 이 녹취를 근거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김수인 평론가님, 어떤 내용인지 짧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뭐 경남도지사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 뭐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뭐 지사 공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네. 명태균 씨가 그건 윤 대통령 쪽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윤한홍 공천을 막기 위한 그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영부인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하고 이제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 취임 전날에 얘기했던 것이 드러나 있는 게 있죠. 근데 그때 얘기를 했던 내용이 최근에 또 추가로 알려져서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인 걸 윤 대통령이 그때 알고 있었다. 지난해 네. 11월 기자회견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것과 함께 드러난 게 그때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이후에 한 40분 지나가지고 김건희 영부인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윤 대통령 쪽이 이걸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고 내일 취임식 하니까 또 그때 잘 보자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면 네. 이제 공천 개입을 글쎄 어느 정도로 좀 강압적으로 당 관계자들을 억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관여했고 의견 개진 이상의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조선일보 얘기 나왔다는 건 뭐예요? 조선일보 얘기는 이게 계엄 이후에 통화했다고 하는데 네. 영부인이 통화를 하면서 조중동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난 패간에 목숨을 걸었어. 이게 육성으로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강하게 추측되는 거는 실제로 조선일보 기자가 명태균 씨에게 USB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한 앙심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재미있는 것은 조중동에 대한 비판 논리가 예전에 언론개혁 안티조중동 운동하던 사람들 논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기업하고 유착을 해가지고 자기들 의견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게 안티조선 운동 때 했던 얘기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영부인은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니었구나. 예전에 대선 기간에 기자들이 영부인이 썼던 SNS 이런 것들 추적을 한 적이 있는데 좋아요를 뭐에 눌렀나 봤더니 민주당 지지자의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또 새삼 또 다가오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권을 사수하려는 것인데 논리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논리가 아닌 묘한 이런 현상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네. 자, 뭐 기업 부분
뭐 이런 얘기한 부분은 조선일보는 뭐 당연히 이제 그 동의하지 않을 예. 텐데.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조선일보가 무슨 반응이나 이런 거 내놨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조선일보가 실제로 아마 명태균 씨로부터 그런 USB를 입수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을. 그러나 이것을 이제 USB를 전달하지 않고 애초에 뭐 육성으로만 네. 구두로만 그것을 윤 대통령 측에 알려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매우 뭐 극대노했다. 네. 그런 주장인데 실제로 조선일보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전달한 적이 없고 또 명태균 씨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보도 자체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공식 해명을 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또 명태균 씨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중간에서 그런 뭐 원래 그 특유의 그 약간 조그만 상황 갖고 되게 크게 부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실제로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런 좀 넘겨짚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은 민주당 사람이다. 명태균과 민주당이 꾸민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야당이 이렇게 명태균 특검하자는 거는 조기 대선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에 실체가 그 짧은 기간 동안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그 비난은 어떻게 네.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저는 이런 비난은 좀 하나만한 비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 세력은 자신들이 유리한 거를 또 추구하게 돼 있고 네. 정치적인 노림수가 항상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네. 그냥 이게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특검을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백을 입증하는 입장에서도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 소환 조사에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포토라인에서 정말 떳떳하다면 오히려 그걸 기회로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를 하면은 본인들한테 불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이 태도야말로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게 수사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 네. 이 정도에 국한해가지고 판단을 할 일이다. 이거 정치적 유불리만으로 그러니까 불리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따져가지고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네. 자, 윤주진 평론가님,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네. 만약에 대선이 펼쳐진다면 대선 국면에서 어쨌든 이것을 뭐 특검이 매일 브리핑하고 그러면 여당 후보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에 적어도 1심 판결이 나올 정도의 일정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네. 혐의가 결백하다는 것을 누구나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기소조차도 못한 상황에서 대선을 치러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어쨌든 특검은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과거에 최순실 특검도 그랬고 저인망식으로 쫙 끌어올려가지고 100가지 1000가지 중에 한두 개라도 걸려라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번 특검법에는 네. 특검법 2조 7호에 각 2호 각 위 각 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래가지고 네. 모든 별건 수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독소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해요. 네. 본인은 결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세훈 시장 혼자만 뭐 국민의힘에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랑 누가 밥을 먹고 누가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각종 사건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은 국민들이 이게 누가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시끄럽게 뭔가 뭐 소위 말하는 먼지떨이를 막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 뭔가 문제가 있는 비리 집단이네, 부패 집단이네. 거기다 아마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또 별건의 별건이 나오면은 이것은 국민의힘에 현저하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은 절대 안 된다. 네. 차분하게 검찰이 주요 인물들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전부 결백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빨리 소환해서 조사하고 무혐의면 무혐의다, 기소면 기소다,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 행사를 이제 요청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제2요구권 행사할 걸로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내란 특검도 그렇고 네. 일관되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렇게 현저하게 한쪽 방향, 한쪽 정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짜여져 있는 특검은 당연히 권한대행으로서는 거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상정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유감표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여야가 합의해오라는 거였나요? 그렇죠. 일단 뭐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는 좀 어지간하면 더 합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민주당이 이거를 하려는 이유죠. 재계 네. 같은 데서 반발을 하거든요. 이유가 네. 뭐죠?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주주자본주의를 더 확립하는 방안이라고 봐요. 주주자본주의가 그렇게 진보적인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상을 주주한테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전자주주 총회 도입을 의무한다. 이런 네. 부분인 것은 이건 기업 경영을 투명화하는 정도의 법안이고 특별히 진보적인 법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우리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 혹은 주주 자본주의 이 두 갈래로 이제 변천 발전을 해오게 되는데 네. 노란봉투법은 이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게도 어느 정도 이게 좀 책임을 묻거나 따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네. 이 상법 개정안은 주주 자본주의의 확립인데 근데 국민의힘이 주주 자본주의의 확립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건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자본가주의에 가까운 거 아니냐. 자본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기에 좀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정도면 좀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시행해 보자. 네. 이런 합의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점에서는 좀 더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예. 국민의힘하고 경제단체들 주로 어떤 부분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주주자본주의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사실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뭐 당연히 주주한테 잘해야 된다. 당연히 음식점 사장님이 손님한테 잘해야 되고 그런 거 맞죠. 우리가 되게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정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주주들이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느냐?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주주는 회사가 망하길 바라는 주주도 있어요. 바로 공격적인 행동주의 투기 자본들이 그렇습니다. 일부러 회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분을 넣고 이사회를 혼란에 빠뜨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회사를 경영난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공격적인 행동주의 투기 펀드들에 취약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사들이 회사와 법인에게 회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을 때 그것이 다시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이사들의 경영상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을 사면 물론 다 주주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어떤 주주라고 해서 다 주주총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주 소수의 단합된 펀드들이 오히려 이런 주주총회에 가서 전체적인 의사를 좀 왜곡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들이 상당히 좀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헌재가 선관위 관련해서도 오늘 판단을 내린 게 있는데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인용하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채용 관련 직무 감찰을 벌인 건 위헌 위법하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이 결정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둘 다 독립적인 기관인데 사실 감사원은 또 원장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자리고 네. 이런 것에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게 되면은 이 좀 뭐랄까 대등한 관계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 예, 근데 이제 그럼 누구한테 감찰 받을 거냐 했을 네. 때 그럼 내부 감찰밖에 없는 거냐? 그러면 이제 저는 선관위 스스로가 약간 조직을 좀 이원화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감시할 수 있는 또 그런 조직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현행 구조에서는 감사원이 직무 감찰하는 것은 저는 이게 관계를 깨트리는 그래요? 거다.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감사원장이랑 선관위원장을 둘 다 해보신 분이 계세요. 이회창 총재님이십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분한테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시간은 뭐 1분 이내로 남았는데 예. 자, 우리가 채용 비리 거기 되게 놀랐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직무 감찰도 받지 말자? 어떻게 보세요? 헌법상 선관위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그 취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선관위의 일반적인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선거를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독립성의 문제인데 네네. 직원을 뽑고 뭐 연수를 보내고 근속 일수를 뭐 감독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행정기관이나 사실은 동일한 문제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 부분은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관위는 감사원이 아니면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이
기관이 없습니다. 자, 대법원도 사실 감사원 감사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행정, 조직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폭넓게 감사를 하되 선거와 관련된 정말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렇게 이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19살 수근이는 하루빨리 엄마의 보호자가 되고 싶습니다. 신부전증으로 힘겨워하던 엄마가 의식을 잃던 날, 어린 수근이는 응급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단단하고 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수근이. 엄마를 간호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근이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초등학교 때 영재로 인정받으며 중고등 과정을 검정고시로 졸업한 후 지금은 명문대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참고서도 없이 교육방송만으로 공부 중인 수근이지만 불평이나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꼭 엄마에게 대학 합격증을 안겨주고 싶다는 기특한 수근이를 위해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대기의 질이 탁한 제주에는 약하게 비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5에서 10mm 정도 오겠고요. 그리고 비는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돼 내리겠지만 약은 극소량이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요. 밤사이 빙판이 형성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낮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깨질 우려가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중서부 지방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분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영상으로 3도의 아침 기온 예상되고요. 전국적으로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4도, 전주 13도 등 9도에서 1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 서해안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원인은 서해상의 안개인데요. 오늘은 서해상의 안개가 짙겠고 내일은 서해와 남해의 바다 안개가 자욱할 걸로 보여서 해상 안전교통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해졌습니다. 중부와 또 대부분의 동쪽 지역으로 대기가 상당히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1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하라거나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검법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규정 위반과 심각한 복무 위반 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관찰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이번 달 첫 주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안팎의 관측을 종합하면 추가된 병력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통계청은 2024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21만 5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8%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91만 원으로 같은 기간 2.5% 증가했지만 2022년과 2023년 4분기의 상승률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 인터뷰 코너에는 월간조선 편집장과 대표를 지내셨고 현재 유튜브 채널 조갑재 TV 운영 중인 조갑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요.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조갑재 선생님은 대한민국 대표적 보수 농객이시고 언론계 대선배입니다.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현역 기자 시절에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때 회사에 휴가 내고 잠입 취재했다가 해직 당하셨습니다. 맞죠? 네. 네. 이후 심층 취재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젊었을 때 꽤 오래전입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게 보수 언론인, 보수 농객으로 전환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원래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가 기사 때문에 해직이 함대했어요. 그러니까 해직을 2번 되신 거죠? 3번 됐어요. 3번이요? 그런데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는 걸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경제성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게 중앙정보부에서 시출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보부에 의해서 제가 쫓겨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박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 중반에 네. 제가 국립묘지를 한번 갔습니다. 박 대통령이 잊혀진 상태로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농촌에서 올라온 분들이 단체로 와서 참배를 하는 거예요. 네. 얼굴이 새까만 분들이 그분들 딱 인상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진심입니까? 그분들이? 우리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박 대통령과 그 농민들이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 배고픔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분이 여기 잠들고 있다는
그때부터 제가 좀 생각이 바뀌면서 박 네. 대통령 정기를 준비를 하게 됐죠. 네네. 자, 지금부터는 시계추를 다시 지금 현재로 돌려놓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조갑재 대표님은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강하게 비판했고 또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최후 진술만 말씀드린다면 전 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은 최소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 통합 차원입니까? 그렇죠. 그게 빠졌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을 지른 것과 마찬가지인데 부정선거 음모론 있잖아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우리 지금 유권자의 그러니까 어른이죠. 어른의 30%로 나옵니다. 1,500만 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지난 4월 총선은 공명하게 치러졌거든요.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앞으로 선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윤 대통령 마지막에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주장한 부정선거 알아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거두어 주기 바란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그게 대통령으로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네. 자기를 위해서 뭐 싸우다가 잡혀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 같은 격려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은 최후 진술에 대해서 비판하신 부분 말씀하셨고요. 자,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감행한 데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해오셨고, 근데 비상계엄 이전에 좀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계셨습니까? 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니까요. 네.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지 저는 팬클럽 회원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세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청와대 대통령실을 네. 2달 만에 네.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그게 굉장한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건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대통령실은 한 국가의 중심인데 그걸 옮기는 것은 천도에 준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합니까? 또 그 뒤에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은 네. 청와대에 있었으면 난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그다음에 의료 대란으로 치달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 네. 작년 2월 6일 네. 그건 대실패거든요. 그건 과학적 근거도 없고 의사들과의 민주적 합의 절차도 없었어요. 그 결과로서 의사 2,000명을 매년 늘린다고 하더니 올해 전공의가 2,000명이 줄었습니다. 네. 제가 말 좀 전문의입니다. 전문의. 예. 전문의가 2,000명 준 거는 전공의가 이탈을 하니까 전문의 시험 칠 사람이 그러니까 2,000명 늘린다고 해놓고 의사를 2,000명을 줄여버렸어요. 네. 실패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지금 의과대학이 다 마비 상태로 돌아가고 올해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초과 사망자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억울하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1년 단위로 한 6,000명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의료 대란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지난 총선에 진 게 이것 때문에 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수정 없이 밀어붙이다가 결국 비상계엄으로 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헌재는 3월 중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낼 걸로 이제 많이 관측들 네.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8대 0으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파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갑재 대표님께서는 최근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만나셨죠? 예. 예. 어떤 조언을 해주셨습니까? 조언이라기보다는 뭐 유익한 대화를 나눴는데 네네.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는 네. 작년 12월 3일 네. 결정적인 순간에 신속하게 계엄령을 진압하는데 자신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네. 있었다고 생각했고 네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는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아주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네. 12월 3일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해서 자신의 모자란 점을 상당 부분 덮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해제를 신속히 그렇죠. 행보한 거예요. 그건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거든요. 네. 그때 역사가 한번 딱 꺾일 뻔한 순간이었어요. 네. 그때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여당 대표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에 찬성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하자는 대로 거기 당사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텔레비전으로 구경하는 거죠. 네.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8명을 데리고 네. 탄핵에도 물론 계엄 찬성뿐만 해제. 아니라 계엄 해제 결의에 네. 참여해가지고 국민의힘을 건진 것 아닙니까? 네. 그 18명이 없었으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좀 난처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역사가 부여하는 그 사명을 신속하게 수행했다고 봅니다. 네. 행동이 굉장히 빨랐더라고요. 네네. 자, 한동훈의 순간이었다는 취지를 이제 말씀을 네, 하셨는데,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제 아까 8대0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보수에선 강성 지지층이 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도 그쪽 눈치를 본다 할까, 그쪽 약간 구미에 맞게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졌을 때 2달의 아주 짧은 기간인데, 그렇죠. 이게 뭐 모두 전환을 해서 한 전 대표 같은 분이 당심을 얻으면서 민심까지 전체 민심까지 얻을 수 있는 이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3월 10일 전으로 예상되는 네.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여론에 미치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네네. 8대 0으로 되고 그 결정문이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여러 주장을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무력화시키는 결정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최종적인 문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고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문서가 가지는 결정문이 가지는 굉장한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론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는 지금도 보면은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과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눠져 있는데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그게 바뀔 수가 있고 네. 바뀌어야 조기 대선에서 이길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유력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꼭 굳이 한동훈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도 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죠. 네네. 그럼 안철수 의원도 뭐 마찬가지고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있죠. 마찬가지고 또 예. 바깥에 있는 이준석 네네.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런 노선 투쟁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 노선 투쟁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 노선 투쟁의 핵심은 네. 계엄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그 말은 헌법을 수호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헌법을 파괴하는 입장이냐 이렇게 갈릴 수가 있어요. 예. 모든 기준은 헌법입니다. 네. 아니, 보수가 제일 중요한 게 헌법 수호 세력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그 부분이 초점이 될 것이다. 이제 저쪽 야당과 이쪽 여당 후보가 싸우게 된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헌재에서 결정이 나온 뒤에도 네. 계속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가면은 조기 대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또 계엄이 주제가 됩니다. 그죠? 네네. 계엄 찬성한 사람하고 계엄에 반대한 사람이 나눠지자 이러면은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대선에서 주제를 뭘 만들 거냐. 네. 그러니까 계엄을 주제로 만들 거냐. 윤석열 대통령을 주제로 만들 거냐. 아니면 미래로 나가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를 비판을 하려면은 네. 똑같은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비판을 해야죠. 그런 자세로
갈 수 있는 후보만이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단연 차기 야권의 대선 후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3월 26일에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대선판 요동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3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역사에 날? 우리나라 역사에서 무슨 날입니까? 1910년 3월 26일에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2010년 3월 26일 예. 천안함 폭침 비슷한 날입니다. 그래요. 그 아주 상징적인 날인데 네. 그날 뭐 대체적인 예상은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네. 뭐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했으니까 그 정도로 나오면 그게 당선 무효형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그 순간이 또 어떤 순간이냐면 아마 각 진영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을 시점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그 판결이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은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헌법 제84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데. 재판이 진행되느냐 네네. 중단되느냐에 대한 법적 쟁점이 생기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 국정감사 때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나와 가지고 네네.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자기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걸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국회 차원의 이야기니까 유권 예. 해석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예.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판단은 결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는 무게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유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추라는 해석을 네. 정확하게 하면 이거 기소로 봐야 되니까 네. 저는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공세를 펼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네. 대통령 보궐선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거는 충분히 앞으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어떻게 당장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이재명 대표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행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자, 보수에서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커진다 싶으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극우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극우로 규정을 해서, 자, 어떤 일간지 만평에도 나왔던데 중간에 서 있던 국민의힘을 오른쪽으로 툭툭 밀어내고 그 가운데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겠다 이런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움직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이 최근에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령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체 정치판이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것 같아요. 네. 오른쪽으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더 오른쪽으로 가고 그쪽에 강성 지지층이 당기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이 중간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으니까 왼쪽에 있던 민주당이 중간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네. 전체 판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세계가 그렇습니다. 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독일에서 그 우파 정당하고 극우 정당이 상당한 그 표심을 얻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냉전 체제가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국익 중심으로 가니까 이 보편적 가치가 좀 약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고 지금 민주당을 네. 종북 정당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 비롯해서 많아요. 네. 요 앞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었지. 네. 그런데 이게 한때 거기에 대한 책도 2019년인가 20년에 써내셨어요. 예. 한때 말이죠. 예.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들을. 네네. 자신들을 좌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좌파로 부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입니다.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종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노선은 문재인 쪽이냐? 그건 아니고 상당히 실리적인 네. 좌파라도 실리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중도 보수로 이렇게 도는데 그렇게 많은 거부감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먹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국민의힘이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 예. 이재명 씨의 보수 중도 전략을 비판만 하지. 네. 먼저 여당으로서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내지 못한다. 이니셔티브를 내지 못하니까 네. 화두를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네. 비판하면 그게 화두가 되고 그러면 그 화두를 만든 사람이 유리해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지금 민주당의 뿌리를 해방 공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가 한민당입니다. 네. 한민당은 보수 정당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보수 정당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원해가지고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싸워가지고 야당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만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뿌리를 지금 찾아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당도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자꾸 판을 깔아주고 이니셔티브 뭐 방어적으로만 나가선 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제가 읽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많은 정당들이 세계적으로도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있기는 한지 헷갈린다. 정치공학만 남은 게 아니냐 이런 한숨도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보수 농객으로서 언론인으로서 대한민국 보수가 일종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해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최근에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파괴자입니다. 보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이번 계엄 선포를 통해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보수는 간단합니다. 헌법 수호 세력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법과 자유를 3대 가치로 여기는 게 보수입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서 법을 무시했고요. 그다음에 있지도 않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네. 좋은 제도. 네네. 제도가 있어야 문명이 존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도 3개를 지금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첫째, 선거제도. 가장 공정한 선거를 하는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선관위를 부정선거 속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이 의료 시스템을 뒤흔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 이번에 이거 뭐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대국민 호소하는데 왜 군대를 씁니까? 아니 군대가 장난감입니까? 아니 야당을 겁주는데 또는 국민에게 호소하는데 군대를 쓰라고 헌법에 적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계엄령 조항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외에 국민들에게 특별한 사안을 호소할 때는 계엄령을 펼 수 있다고 헌법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와 의료와 선거제도를 네. 한꺼번에 이렇게 뒤흔든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재생할 수가 없어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국 보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쪽으로 이어지는 네. 이 문명 건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난 77년 동안. 네. 그래서 저는 보수의 역할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문명 건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문명 건설이라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제도를.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만들 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습니다. 헌법이라는 제도, 의료라는 제도, 국방이라는 제도, 그다음에 선거관리라는 제도.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이라는 이런 거의 발작적 행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수라는 사람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가지고 팬클럽처럼 잘못하는 것까지 다 잘한다고
이렇게 따라다닐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고 말씀이시고요. 자,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정치 양극화를 넘어서 극단의 정치 투쟁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가장 큰 교훈은 네. 지금 대통령 중심제는 네. 대통령이 사고 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대통령을 사고 치도록 그렇게 자극한 이 이른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 헌법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원 집정제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은 국방 외교 그리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네. 그 프랑스식. 또 요새 많이 거론되는 게 뭐 대통령 중임제더라고요. 네네. 대통령 중임제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다만 대통령 중임제를 하면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네네. 첫째는 부통령제를 둬야 됩니다. 네. 그리고 탄핵 소추를 하면은 직무정지가 되는 걸 그걸 없애야 됩니다. 네. 또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국회의 독주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네. 맞춰주는 이런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번 시점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헌의 시점. 지금 어떻게 보면 찬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헌법 개정이라는 게 여야가 합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 가장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재명 대표가 반대예요. 지금 현재는 예. 미지근한 태도를 네. 취하는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네. 하는 거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그 조선일보 주필 칼럼을 보니까 대통령이 6개월 시한 정하고 자기의 임무를 개헌을 완수하는 데 집중을 해서 그러고 퇴진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떠냐. 뭐 2개월 동안 한다는 건 너무 빠듯하니까 그런 것도 좀 대안이라고 보세요. 그런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재판을 기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기각한 다음에는 그것을 챙길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네. 우선 이렇게 국군을 망가뜨린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부터 문제가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거대 야당이라고 그렇게 거대 야당의 횡포를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라고 한 사람이 그 거대 야당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개헌할 수 없잖아요.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 자, 사실 대표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 첫 화면에 자유를 지키는 사실과 논리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저는 세상 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기자가 사실과 거짓말을 잘 구별해가지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네. 시비를 가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그 역할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로서 기자가 임무를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논리가 생기는 거고 네. 실사구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실사구시는 실은 현실이고 사는 사실이고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옳은 방향을 찾는 자세를 네. 동양에서는 실사구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사구시를 믿고요. 네. 그러려면 기자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재 TV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 3,000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철수했던 북한군이 최근 전선에 재투입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북한이 최근 1,000여 명의 병력을 다시 전선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국정원이 오늘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지나고 지난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까지로는 확인을 해줬는데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네. 북한은 사실 지난해 10월 11,000여 명의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는데 이 중 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병력 추가 투입이 앞서 발생한 사상자들의 대응에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올해 1월, 2월 사이에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추가 파병 규모 이게 얼마나 됩니까? 네, 북한이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지난해 10월에 이은 2차 대규모 파병입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 1,000명에서 3,000여 명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 측의 화물선과 군용기 편으로 쿠르스크 전선에 신규 배치됐고 네. 지난해 1차 파병 때는 없었던 기계화 보병, 공병, 전자정찰병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이제 군을 파병한 건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러시아 영토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러시아 측의 요구도 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이제 이를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3,000명 사상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파병은 북한군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3차 파병 가능성도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전장에 파병을 한다는 게 전장 적응이나 군사작전에 대한 이해도와도 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1차 파병 당시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8월 초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0월에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북한군을 병력을 수송한 뒤에 수주간 적응 훈련을 하고 11월부터 쿠르스크 전장에 북한군을 투입했거든요. 근데 이번 2차 파병에는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바로 실전에 병력을 투입한 겁니다. 또 이제 북한이 2차 파병에 기계화 보병, 전자정찰군을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사실 이들에게 현대전에 필요한 장비나 화력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계속 총알바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북한이 경제적, 군사적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3차 파병도 현실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북한군의 시신,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정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에 파병된 북한군 중 총 3,000여 명의 전력 손실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중엔 부상자가 2,700명, 사망자가 약 3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이제 러시아군이 북한군의 전사자 시신의 이송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북한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의 민심 동요를 좀 의식한 조치다라는 해석이 좀 지배적인데요. 사실 전사자 처리 문제가 표면화되지는 않았을 뿐이지 이게 북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동요를 부를 수 있는 심각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쟁에서 사망한 끔찍한 상태의 이제 시신을 인도할 경우 내부 동요나 민심 이반 가능성이 예상보다 클 거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북한 해외 주재원들이 시신을 급속하게 냉동해 분쇄하는 빙장 설비를 알아보는 동향도 확인이 됐는데요. 왜 이런 걸 알아보는 건지 정확한 목적은 확인할 수 없지만 현지에서 북한군을 시신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맞다면 방법과 무관하게 반인권적 조치로 간주될 여지가 큰데요. 북한군은 사실 파병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전장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내외적으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냐는 네. 이제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천여 명으로 1년 새 8천 명 가량 늘었습니다. 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게 2015년 이후로 9년 만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생아 수가 늘면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도 네. 지난해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정도 올랐습니다. 이번 합계 출산율 증가가 2030년 정책 목표인 합계 출산율 1.0명 달성을 사실 기대할 정도로 유의미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최소한 0.6명대로 더 추락하는 상황은 피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국제적 기준에는 좀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2년 기준으로 1.51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우 낮군요. 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출산율이 증가하게 된 배경 어떻게 보세요? 출생아 반등에는 이제 정책 효과나 인식 변화보다는 인구 구조나 혼인 변동성이 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0대 초반을 구성하는 1991년생부터 1995년생 출생아들을 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이른바 2차 에코붐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에 매년 70만 명대로 출생아 수가 반짝 급등했는데 네. 이들이 이제 30대 초반이다 보니 결혼과 출산기에 접어든 결과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출생아 수가 1996년을 기점으로 다시 60만 명대로 꺾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간 것을 고려하면 인구 구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미뤄졌던 결혼 수요들이 엔데믹과 맞물리면서 뒤늦게 몰린 점도 출산율이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 사용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썼습니까? 작년에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금액이 31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네. 했는데요. 해외 여행객과 해외 직구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보면요. 작년 거주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해외 사용 금액이 모두 217억 2,100만 달러, 네. 하나로 31조 1,2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해외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해외 여행객과 온라인 직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가 2023년 2,272만 명에서 지난해 2,869만 명으로 26.3% 늘었고요. 같은 기간 온라인 쇼핑 직구액도 51억 1천만 달러에서 58억 3천만 달러로 14% 증가했습니다. 네. 해외 여행 시 지금까지는 면세 주류 이제 2병까지만 허용됐잖아요. 그런데 이 제한도 이제 폐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네. 통상 면세 주류는 한 병에 700에서 750ml인 용량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2병을 사게 되면 면세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인 2리터를 채우지 못해도 네. 병수 제한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용량과 가격 기준만 준수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750ml짜리 양주는 기존에 2병까지만 살 수 있었는데 네. 750ml 위스키 2병에 500ml 한 병을 더 사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조치가 이제 국내 면세 업계를 좀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인데요. 다음 달 중순께부터 병수 제한 없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네. 정몽규 현 회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정몽규 회장 1차 투표에서 과반 훌쩍 넘긴 156표 얻어서 이제 결선 투표 없이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4연임에 성공한 배경 뭐라고 보세요? 그냥 뭐 또 요즘 그 부동산에서 똘똘한 아파트 한 채 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하다고는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야말로 안정을 택했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래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다른 후보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고도 보이나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축구협회라고 하는 거대한 건설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되는 돈을 누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어느 곳에서 뭐 그야말로 그런 것들을 빌려오고 차입하고 또 때로는 협찬을 받아와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허정무 신문선 두 사람은 정말 너무나 좀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실리를 택한 거였는데요. 192명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3명이 참석을 해서 무효표가 하나 있었는데 156표를 받았다. 뭐 체육회가 인준을 해줘야 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징계를 아직 요청한 상황이라서 아직 뭐 산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절대 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카드가 하나밖에 없었냐 그런데 사실 그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유승민이라고 하는 정말 튼튼한 대체 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기에는 뭐 허정무 신문선 같은 카드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올드한 카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도 있었고 아시안컵 도전했다가 우승도 좌절됐고 또 협회 정말 제왕적으로 운영해서 협회 행정이 말이 아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사도에서 어떻게 좀 징계를 내려라 했는데 그대로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거 과정에서 이 축구센터 주변에 있는 충청권 협회장들은 뭐 노골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 선수와 지도자, 심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 우리 일단은 우리 이해를 챙기는 게 우선인 것 같다. 뭐 팬들의 명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챙긴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조금 당선이 됐지만 본인 앞에도 큰 숙제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많은 팬들이 정몽규 아웃 외쳐왔었고 문체부도 말씀하신 대로 중징계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걸 뚫고 당선됐으니까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팬들이 실망시키지 않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난 뭐 3번의 그 임기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그리고 사실 지금 축구 대표팀을 포함해서 축구 대표팀을 제외한 나머지 그 팀들이 성적이 좀 만만치 않아요. 기대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기력도 끌어올려야 하는 책임이 있게 되죠. 네. 자, 이런 와중에 축구 20세 이하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졌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패배했죠. 네. 여기 보면 8강전에서 워낙 극적인 승부차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승부차기야. 근데 행운은 2번 오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 그래서 13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의 꿈이 좌절됐는데 사실 전후반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연장전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 정도 되는 팀에는 그래도 하나나 2개 정도는 넣어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득점 없이 비기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승부차기 가서도 첫 번째 키커는 막히고 두 번째 키커가 창공은 골키퍼를 완전히 속였는데 골대를 맞고 나오고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그래도 골키퍼 우리 그 홍성민 선수가 두 번째 키커를 막아주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결국 2대2까지 가서 마지막 키커에 놓였는데 우리 선수가 잘 찬 건 막히고 상대가 찬 건 들어가고 결국 마지막 한 골이 운명을 갈랐거든요. 뭐 다행히 4강 진출했기 때문에 7월 칠레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출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예회복의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될 거는 홍성민이라고 하는 골키퍼를 한마디로 PK를 잘 막아내는 골키퍼를 찾은 건 어떻게 보면 큰 수확입니다. 본인이 본인이 10개 중에 8개를 막았었다 그러는데 뒤집어 보면 우리가 그 승부차기 10개를 차서 넣은 게 5개입니다. 그러면 사실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대표 수준이 되면 뭐 60% 이상 그리고 좀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면 70% 이상 그래서 뭐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승부차기를 넣지 못하는 선수들이 대표팀이 됐다. 그리고 훈련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정규 경기에서 골 못 넣고 PK에서 못 넣고 그러니까 한국 축구에 뭐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오신 얘기 있잖아요. 한국 축구의 영원한 숙제 골 결정력 부족 문전 처리 미숙. 또다시 떠오르는 거거든요. 체력은 좋아졌고 한데 기본기가 되지 않는 거 이거는 사실은 정말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겁니다. 예, 뭐 9월 칠레에서 있는 경기에서는 페널티킥 기회를 잡거나 승부차기에 가면 다 넣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축구의 뭐 당연한 격언. 기회가 왔을 때 넣어라. 그렇죠. 그게 구르고 있는 공이든 서 있는 공이든. 네. 자, 이번엔 손흥민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토트넘 맨시티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후반 교체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 추가하지 못했죠. 네. 예. 사실은 선발 출전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팬들이 지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전 경기에서 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또 맨시티에서는 역대 8골을 넣었기 때문에 나름 킬러 계열의 맨시티를 이기는 킬러 계열에 있는 선수를 왜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나. 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손흥민에게 휴식이 필요했었다고는 했는데 결국 경기에 졌기 때문에 아쉬운 용병수를 보여줬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라든가 몇몇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전반 12분에 홀란 선수에게 먼저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다시 또 이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주전 선수를 집어넣었는데 1시간 가량 벤치에 남아 있다가 온 선수들이 글쎄요 뭐 경기감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는 딱 2번의 인상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그 전반 후반 39분인데 존슨 선수가 오른쪽에 밀어준 공을 정말 감각적으로 빠르게 슈팅을 가져갔어요. 네. 근데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아, 이게 들어갔었다면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전됐을 텐데 그리고 이제 종료 직전에는 올라온 공을 등으로 쳐서 다른 선수에게 이제 같은 선수에게 밀어줬는데 네. 그 선수의 머리까지는 걸렸는데 골문을 외면했어요. 만약에 이 2개가 해결됐다고 하면 정말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이 통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토트넘 작년에 정말 그 챔피언스리그 나간다 못 나간다를 다툴 만큼 5, 6위권에서 경쟁을 했는데 올해 지금 10위권 밖에 훅 쳐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성적 안 좋은 거, 또 선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 특히 손흥민 같은 선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선수와의 축구 철학, 궁합, 축구 철학은 뭔가 큰 차이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이적설이 지금도 또 나오고 있나 봐요. 네. 어제 사실 경기 끝나고 나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랬습니다. 뭐 손흥민은 여전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이면서 EPL에선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좋은 선수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적설을 일축하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그런데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다가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 맨유라는 팀에서 이번 이적 시장 되면은 손흥민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뭐 독일에 항상 나오는 케인이 있는 뮌헨에서는 손흥민과 뮌헨의 케미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속 이적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잉글랜드도 그렇고 독일 분데스리가도 그렇고.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사우디가 아닌 미국이 다시 출연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좋은 선수들이 미국 가서 마지막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뭐 그렇죠. 메시와 같이 그렇죠. 그런 선수가 많으니까 손흥민도 미국행을 가면 언어의 문제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 MLS 수준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잘 본인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선수 생활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적설만 나오고 있어서 본인의 마음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7320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스포츠는 완수만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스포츠는 완수는 재미있어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야구 개막일이 더 기다려져요. 이런 말씀 7320님의 말씀처럼 지금부터는 야구 얘기입니다. 네. 프로야구 최고 스타 기아 김도영이 일본 전지훈련에서 수비훈련에 이제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홈런 38개 등 타격에선 큰 활약 지난해 펼쳤지만 수비에서는 또 실책 1위였어요. 네. 다 1위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를 해도 1위군요. 네, 근데 본인은 사실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작년에 홈런 2위, 또 뭐 안타수도 괜찮았고, 네. 도루도 괜찮았고, 또 득점은 전 진짜 1위를 했고, OPS도 1위 넘기 때문에 정말 3년차 선수가 이 정도 하면 정말 오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숨기고 싶은 1위 기록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실책 30개. 그게 1위입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그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핫 코너라고 해서 유격수나 3루수가 원래 에러가 많아요. 그럼요. 강한 볼이 많이 가잖아요. 네, 다른 선수들은 보통 18개에서
20개 내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보다 40~50%가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냥 김도영 선수가 숨기고 싶은데 그래서 개발한 게 살짝 뛰는 겁니다. 타구로 상대가 친다고 생각하면 살짝 뛰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공을 따라가는 추진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 그런데 본인 이야기로는 공을 받는 사실 공을 많이 놓쳐서 에러가 많았거든요. 공을 잘못 던졌다. 살짝 뛴다는 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살짝 뛴다는 얘기예요? 살짝 뛰면서 공의 방향을 잡는 건데 지금 그 시범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KBS 하모림 기자가 현장에 가서 그걸 체크하고 있는데 대체 김도영 선수 어떤 훈련을 하니까 보통 우리 생각하면 홈런에 대한 미련, 도루에 대한 미련 때문에 치고 달리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본인의 약점인 지금 이게 실책을 보완하고 있어요. 본인의 약점까지 보완한다면 내년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까지 잘하면. 자, 하나 에이스 류현진이 KT와의 첫 연습 경기에서 불과 9분 만에 2이닝 틀어 막았습니다. 지금 개막이 3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팬들은 하나 새 구장에서 열리는 홈 개막전 선발 등판 기대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일선발이 돼야 된다. 이런 팬들의 무언의 압력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보통 이제 팀도 무시하기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홈 개막전은 따지면 6번째 경기예요. 왜냐하면 먼저 원정 경기부터 하고 대전에서 열리는 새 경기장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개막전에 가서 지금 만나는 KT의 승리를 거두고 홈에 와서 또다시 승리를 거두라는 얘기인데 뭐 사실 어제 투구만 보면 루틴은 비슷했어요. 오랫동안 몸 풀고 자기 몸을 만드는 건 비슷했는데 마운드에 올라와서는 정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탁탁탁 박아내는 특히 황재균 선수 아무리 지금 좀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막강한 선수인데 삼진으로 잡아냈고요. 그랬어요. 네, 이외에는 병살타를 유도해내는 등 그래서 1, 2회 합쳐서 24개 공으로 불과 9분 만에 2이닝을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트라이크가 70% 정도 넘었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안정된 제구력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난해 성적 10승 8패 다른 선수가 두 자릿수 10승을 했다고 하면 좋은 성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유현진이잖아요. 코리안 몬스터 유현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15승 정도는 다들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못 미쳐서 좀 아쉬운데 그렇기 때문인지 몸이 좀 덜 풀렸다 싶었는지 끝나고 나서 불펜에 이동해서 20개 공 아까 말씀드렸듯이 24개 공 마운드에 던졌는데 20개 정도 다시 공을 던지면서 몸을 좀 살펴봤다고 해요. 팬들이 이제 홈 개막전에 등판해서 처음 문 경기장에서 유현진 선수가 승리를 거둬주는 승리 투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2025 시즌을 기약하고 있는 팬들의 입장에선 유현진 선수의 몸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봅니다.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 김혜성이 시범 경기부터 혹독한 신고식 치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이정훈은 서서히 부상에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거들 어떻게 신고식 치르고 있죠? 네. 사실 김혜성 선수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그 메이저리그 투수들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경기 연속 3타수 무안타.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타수 1안타, 타율이 8푼 3리. 이거 저희 이제 농담 삼아 8푼이라고 그러는데 8푼이 9푼이 5푼이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김혜성 선수에게는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비는 이 정도 됐고 출루 많이 하고 도루를 많이 해야 이 선수가 성공할 거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타격감을 개선하는 게 일단 급선무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쿄에서 개막전을 치른 26명 안에 들어가줘야 될 것 같고요. 샌프란시스코 이정우는 생각보다 부상에서 빨리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물론 안타는 치지 못했는데 1번 타자로 나와서 굉장히 빠른 판단으로 몸에 맞는 공 나가서 3루까지 가고 상대 폭투 때 정말 빠르게 홈에 들어와서 득점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복귀전에서 3번 타자로 텍사스전에서 나서서 첫 타석에 안타도 치고 콜로라도전에선 첫 홈런도 치고 전체적으로 긴 거 짧은 거 또 주루 이런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라서 원래 1번 타자였는데 이번에는 3번 타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반 멜번 감독이 하고 있잖아요. 1번, 3번 어디에다 넣어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홈런을 쳤던 기억이 있는 3번에 놓고 이번에는 이정우 선수가 회복된 몸으로 장타를
타력을 좀 선보여줘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구장은 왜 우측 담장을 넘어가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플래시트 퐁당 딱 3개만 했으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가슴이 뛰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4222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뉴스레터 K, 오늘 기분 좋은 뉴스는 아기 울음소리 자주 들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투투의 1과 2분의 1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